안녕하세요. 저는 참 아이러니한 이혼을 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약 16년간 이어왔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에요. 이혼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건만 제가 이혼녀가 될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었죠. 그런데 제 이혼은 조금 특이한 과정으로 전개되었었어요. 결코 흔치 않았던 그때 일을 한번 말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이불 가게를 운영하며 절 키워주셨죠. 직장을 다니던 전 나이 28에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아주 착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모님도 여동생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은 제가 다니던 곳보다 훨씬 작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사 대표님이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셨더라고요. 실은 우리 집 돈 보고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한테 심하게 대했었거든. 그래서 굳이 우리 집에 대해 말을 안 했던 거야. 근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 언젠가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차근차근 일을 배우는 중이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잘 사는 집 아들이었구나 싶어 내심 부담스러웠는데요. 막상 인사를 드려보니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날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만석형님 아니세요? 아, 저예요, 효철이. 어, 너 뭐야? 와,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알고 봤더니 글쎄, 아빠 시아버지가 같은 고향에서 자란 형 동생 사이였더군요. 저희 아빠가 몇 살 동생, 시아버지가 형이었죠. 어릴 적엔 친하게 지냈지만 서로 서울로 상경하고 연락이 끊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서로 연락하기 손쉬운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엄청난 우연에 가족들은 모두 우리가 인연이라며 좋아하셨답니다. 아빠 시아버진 그날 따로 이차를 가서 회포를 풀기도 하셨고요. 그 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두 분은 한 번씩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아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으로 인해 두 분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거죠. 한편 전 결혼하며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식 몇 달 전 암 판정을 받으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직 신혼집을 구하기 전이었기에 남편은 제게 눈물로 합가를 부탁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겁이 엄청 많으시거든. 수술도 잘 받고 항암도 잘 견디고 계시면서 자꾸 자기가 곧 운명을 달리할 거라고 하셔. 상기 판정받고 살아봐야 오래 못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자꾸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 며느리 얼굴 좀 원 없이 보고 싶으시대. 알잖아. 내 동생은 지방에서 올라올 상황이 못 되는 거. 그래서 나라도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 제발 부탁해. 신우인 공무원이었는데 국가직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는 터라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편은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당시 시어머니는 통원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계셨거든요. 두 분이 좋은 분인 건 결혼 준비하는 동안 충분히 느꼈기에 전 선뜻 합가를 결심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네 덕에 내가 나중에 갈 때 여아는 덜 남겠구나. 항암 때문에 많이 쇠약해졌던 시어머니는 자꾸 비관적인 말을 하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뒤 전 2달 만에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초반에 조산기가 심해 휴식을 취하느라 직장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임신 중기에 접어들며 안정기에 들어섰죠. 그렇게 퇴사한 뒤 전 낮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둘이 보내게 됐어요. 그 덕에 전 시어머니를 보다 열심히 보살펴드리고 간병을 할 수 있었고요. 어머님, 자, 저 따라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박수에 맞춰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 손도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된대요. 무엇보다 이렇게라도 몸이 살아있다는 걸 자꾸 느껴야 돼요.
웃으면 기분도 좀 나아지고요. 아유, 그래. 네 말대로 좀 웃기긴 하다만 웃으니까 기분은 낫구나.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전 시어머니께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갈 땐 꼭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항암 후 힘들어하실 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옆에 꼭 붙어 곁을 지켰고, 식사도 시어머니 것만 따로 챙기며 신경을 썼죠. 그리고 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하죠? 전 계속 시리에 빠져있던 시어머니가 기운 차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답니다. 일부러 웃겨드리기도 하고 긍정적인 글귀를 찾아 읽어드리기도 하면서요. 또 시어머니 항암이 끝나신 후엔 손을 이끌고 아침마다 근처 산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 제 노력과 병원 치료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 건지 시어머니는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점차 회복하시더라고요. 맨날 난 곧 눈 감을 거야. 난 못 이겨 하면서 울상이던 사람이 아주 애미 덕분에 아주 희망차게 바뀌었구만. 그렇게 시어머니가 건강해질수록 절 향한 시아버지의 총애도 불어났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건 절 보는 시부모님의 눈빛에서 항상 달달한 꿀이 흘렀다는 거였죠. 그렇게 전 시댁살이를 했지만 시집살이라는 건 뭔지도 모르고 살며 둘째엔 딸도 낳고 나중엔 재취업도 했어요. 우리 딸 아주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주 얼굴이 반질반질해졌어. 시부모님은 외동딸을 보고 싶어할 친정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을 종종 집으로도 초대해 주셨어요. 제 결혼 후 많이 가까워졌던 아빠 시아버진 시부모님의 초대로 저희 집에도 놀러 오며 더더욱 친해지셨죠. 나, 네 시아버지 회사에서 관리 일을 맡기로 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 뒤 저희 아빠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 은퇴 나이가 좀 지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던 회사의 부탁으로 조금 더 일하셨거든요. 평생 한 회사를 다니셨던 아빠는 딱 1년을 쉬시더군요. 그리고는 혼자 이불 가게 운영하던 엄마 보기 미안하다며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놀아봐야 골병만 든다며 말입니다. 그런 아빠에게 시아버지께서 회사 건물 관리를 제안하신 모양이었어요. 주차나 경비 업무 관련 일이라는데 아빠는 은퇴한 사람이 근무하기 딱인 곳이라며 아주 좋아하셨죠. 여보, 우리 아빠 좀 잘 부탁해. 일부러 챙겨달라는 건 아니지만 마주치면 잘 좀 해드려. 당시 시아버진 지병 문제로 회사에 매일 출근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로 집에서 쉬시며 중요한 일은 전화로 보고를 받기도 하고 겸사겸사 남편에게 아주 서서히 대표 자리를 넘겨줄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아빠를 잘 부탁한 겁니다. 김서방이 나 볼 때마다 얼마나 씩씩하게 인사하는지 몰라. 네 시아버지도 회사 나올 때마다 관리실에서 나랑 수다 떤다고 안 가려고 하길래 내 정체 들킬까봐 맨날 조마조마하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걱정 말어. 혹시 누가 갑질이나 무시하진 않을까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빠는 일터에 잘 적응하신 모양이었어요. 괜히 불편하던 아빠의 뜻에 따라 다른 직원들은 새로운 관리인이 저희 아빠라는 걸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해준다니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부장이었던 남편은 아빠가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뒤 이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사가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봐, 김 부장. 대리를 부르려면 제대로 부르던가? 오는 내내 대리가 말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했잖아. 대리 하나 똑바로 못 부르면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숨 빠져가지고선. 여보, 집에 잘 들어와서 갑자기 왜 그래? 얼른 전화 끊어. 그 부장님, 당신보다 나이도 많으시다며. 원래는 참 착했던 남편은 갈수록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식당이나 카페 종업원 분들에게 무례해졌다는 거였어요. 카드를 건방지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 건네질 않나, 은근슬쩍 반말에 가까운 하대를 하지 않나 하면서요.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 다음 차례는 회사 직원들이더군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수스라치게 놀랐다니까요. 술에 취해서 나이도 있는 부장님께 생트집을 잡으며 반말을 찍찍해대고 쉴 시간인 대리에게 전화해
갑자기 업무 파일을 확인해야겠다며 생떼 쓰는 등 직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나보다 나이 많아봤자 부장이지. 내가 어차피 곧 대표도 될 건데 대표가 부장한테 반말하는 게 뭐. 대표든 누구든 업무 시간 이후에 갑자기 급한 일도 아닌 걸로 연락하는 건 실례고, 나이 많은 분께 반말 찍찍하는 건 더 안 될 일이야. 이사나 대표가 뭐 엄청난 벼슬이라고? 대체 왜 그래 당신? 그거 엄청 꼴 싸나운 짓이라고. 그리고 아버님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라고. 전 몇 번이나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고 화도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이 꼭대기에 앉은 사람의 숙명을 아냐며 비아냥대기만 했죠. 그런 남편은 기어코 사고를 쳤더군요. 이 못돼 처먹은 놈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엄청 함부로 굴었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 호통 섞인 꾸지람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갑질을 하다 나중엔 한 직원의 정강이까지 걷어찼다더군요. 참다 못한 그 직원은 사표를 내진 않았지만 바로 남편을 고소했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정강이를 똑같이 걷어차 버리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뚜한 표정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났죠. 전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은퇴하시면 직접 회사 운영할 사람 저잖아요. 사람들 잘 다스리려면 이런 강한 태도도 필요한 법이라니까요. 결국 남편은 그 고소건으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도 신우이와 심해부까지도 점점 이상해져가는 남편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죠. 그런 남편은 언젠가부턴 바쁘다며 친정에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가도 아빠와 굉장히 서먹서먹했고요. 아빠도 남편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제게 그 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서방 요즘 많이 변했더라. 네 아빠가 인사해도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 지으면서 무시하고 막 자기 차 주차해달라면서 차 키를 집어던지기도 한대. 대체 왜 그런다니? 네 아빠 너무 당황한 모양이더라. 뭐 네가 속상해할까 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따졌더니 남편은 인상을 쓰며 건방진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부장 때까지야 괜찮다지만 난 이제 임원이잖아. 임원급이 일개 관리인이랑 경업시 내면 직원들이 얕본다고. 근데 장인어른이 눈치도 없이 자꾸 인사하고 말 거시길래 확실히 선을 긋고 싶어서 일부러 차갑게 대한 거야. 관리인이랑 격없이 지낸다고 얕볼 거면 우리 아빠랑 잘 지낸 아버님도 직원들이 얕보게? 당장 우리 아빠한테 가서 사과부터 안 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한테 무안을 줘? 아빠에게 그 정도였으니 평소 직원들에겐 얼마나 막대할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남편에게 갈수록 실망하던 시아버진 지병을 치료하며 회사에 다시 꼬박꼬박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요. 너한테만 회사 맡겨뒀다간 좋은 직원들 다 떠나가고 회사도 망가뜨리겠다. 넌 그놈의 시건방지 태도부터 고쳐. 남편은 그게 못마땅한 듯 했지만 저도 남편에게만 회사를 맡겨두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아버지가 남편을 혼내시는 거 보니 남편은 여전히 갑질하는 나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시댁에 날벼락이 떨어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제발하면 그때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던데 난 너무 무섭다, 애미야. 아니에요, 어머님. 꼭 나으실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이겨내셨잖아요. 어머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겁이 많으신 시어머니는 무섭다며 덜덜 떨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는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전 시어머니 수술 후 항암 치료 받으시는 동안 다시 예전처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처음에만 놀라 걱정했을 뿐 점점 시어머니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말로만 괜찮으시냐며 한 번씩 물을 뿐 자꾸만 회사 일을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더라고요. 무슨 회사 일? 너 요즘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 나는데 어디서 술 처마시고 들어와서 계속 회사 핑계야? 애비가 바보로 보여?
네 엄만 지금 암투병 중인데 네가 사람이야? 접대하고 왔어요, 접대. 제가 곧 대표되면 투자해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예비 투자자들 만나고 오는 거라고요. 겸사겸사 곁다리를 소개받은 사업가들도 예비 거래처라는 생각으로 만나고 있고요. 시어머니를 돌보시느라 시아버진 다시 회사에 잘 나가시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꼭 쫓기는 사람처럼 시아버지에게 이젠 그만 회사를 물려달라고 보채더군요. 그러면서 회사를 위한 접대라고 왔다며 자신을 나무라던 시아버지에게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회사 일로 접대하고 다니는 거면 그게 누군지, 회사가 어딘지 말해봐.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게 투자나 거래를 약속한 게 아니라서 비밀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진 남편이 그냥 놀러 다니는 거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저와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남편이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후다닥 퇴근하는 걸 자주 목격하셨다고요. 그러니 시아버진 남편의 말을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당신 아버님 말씀 듣고 느끼는 거 없어? 어머니 이번에 전이 발견됐다고 했잖아. 계속 항암제 바꿔가면서 치료해보자는데 어머님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당신도 집에 좀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몇 번을 말했어. 대체 왜 그래? 갈수록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가냐고. 처음 암투병 하실 때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어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예민해졌습니다. 계속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남편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됐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 제게 더는 고마워하지도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제게 함부로 굴며 생트지까지 잡더라고요. 접대 때문에 술 먹고 오는 거라고. 당신까지 내 말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복 받은 건 줄 알아. 장인어른도 우리 집 덕에 돈 벌고 계시지. 당신도 이렇게 내 덕에 편하게 살고 있지. 우리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이 어디 있냐? 어? 그 정도 받았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일하느라 바쁘니까 당신이 더 살신성인해야지. 얼마나 간병을 대강대강했으면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으셨는데 상태가 악화돼. 그럼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최소한 어머니를 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야 하는 거 맞지? 내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당신 지금은 비교도 안 되게 편하게 살 건데 나한테 미리미리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깟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잘하는 짓 따위 안 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술 좀 작작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 당신 때문에 더 병이 깊어지시겠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게 저런 트집을 잡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습니다. 주변에 술을 가까이 하는 친구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누구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됐죠. 그래서 몰래 휴대폰을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더군요. 그렇게 철저히 휴대폰을 잠궈 놓은 걸 보니 역시 정말 뭔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체를 알아보거나 뭘 해보기도 전에 저는 제발 아니길 바랬던 시궁창 같은 진실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 전 오랜만에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아이들과 시어머니와 먼저 저녁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회식을 끝내고 밤 10시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우리 아파트동 입구 바로 앞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잘 안 들리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날도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영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 저도 모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 들키기 전에 남편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 공간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누군가 하는 통화 내용을 엿들어보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럼 나도 사랑하지. 나도 맨날 술 마시고 안 헤어지고 같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지. 근데 지금 내가 집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하잖아. 그럼 부모님 날 가만 안 두실지도 몰라. 물론 그래봤자 내가 아들이니까 쫓아내시지 않겠지만 회사 후계자 자리 들먹이면서
집사람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회사 물려받는 게 먼저야. 그때 바로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그럼 재산이나 회사 때문에 부모님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 암투병 중이신데 너 나랑 살면 우리 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돼. 그런 귀찮고 고된 일은 애들 엄마가 실컷 하게 두고 넌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의 애기야. 남편이 통화하던 상대는 누가 들어도 상관이더군요. 듣는데 아주 토악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증거는 잡아야겠다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걸 모두 녹음해 둔 게 신의 한 수였죠. 통화를 마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전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더군요. 16년 동안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 허탈하고 서글퍼졌죠. 그렇게 분노에 차서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영아, 아빠야. 아빠가 잠깐 졸았는데 글쎄 꿈에 네가 나오더라. 근데 네가 막 우는 거야. 너무 찝찝해서 혹시 너 무슨 일 없나 전화했다. 근데 너 우냐? 꿈자리가 좋지 않아 제가 걱정됐다던 말에 더 서러운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전 그날 마음이 더 심하게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너무 서럽고 기대고 싶은 마음에 전 철없게도 아빠에게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뭐? 그놈이 감히 널 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네, 어차피 의리로만 살고 있던 거 저 당장 이혼할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분해요, 아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쩐지 내 꿈자리가 이상하더라니. 우선 친정집으로 오라는 아빠의 말에 전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났지만 시부모님이 계시니 그날은 저 자신을 먼저 챙기기로 했죠. 전 택시 타고 친정으로 향하며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알면 시어머니도 당연히 아실 텐데 가뜩이나 마음이 약해진 상태인 시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선뜻 시아버지께도 남편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소리를 가다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하루 좀 자고 오려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유독 오늘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죄송해요. 오늘만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친정에 가니 엄마가 절 보자마자 안아주시더군요. 아빠는 얼른 이혼하라며 성하셨고요. 물론 안 싸더니 충격 좀 받으시겠지. 근데 그 집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을 네가 왜 걱정해야 하니? 넌 할 만큼 했다. 그 천벌받을 놈하고 더는 살 필요 없어. 그날 우선 전 부모님의 위로를 받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서 자니 마음이 편했는지 전 다음날 점심쯤이 돼서야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대충 아침 겸 점심을 먹은 절 부르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김서방이랑 우선 이혼하지 말고 있어봐라. 네? 그럼 저더러 바람핀 그 인간하고 그냥 살라고요? 싫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누가 평생 이혼하지 말래? 네가 그런다고 해도 내가 도시락 싸다니면서 뜯어말릴 거다. 딱 한 달만 버티라는 말이야.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그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꼭 전해주라더라. 들어보니 아빤 전날 제가 잠든 뒤 속상해 깡소주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술균에 너무 화가 난 아버진 시아버지께 전화를 거셨다고 해요. 사돈, 아니 형님, 어떻게 형님 아들이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딸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서요? 근데 꼴이 이게 뭡니까? 아버진 어리둥절해 하던 시아버지를 밖으로 불러내 술을 한 잔 더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보다 먼저 남편의 바람 사실을 폭로하셨다네요. 당연히 시아버진 경악을 하며 아빠에게 사과부터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딱 한 달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구나. 이혼할 때 하더라도 김서방 그놈 자기가 괘씸해서 그냥 못 놔두겠다고 하더라.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지만
너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 너한테도 꼭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냥 못 놔두면요? 우선 사람을 써서 김서방 그놈 뒤를 캐보겠대. 그 여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뭐 하는 여잔지 뒷조사 다 해보고 바람 증거도 찾겠다더구나. 그래야 이혼할 때 너한테 더 유리할 테니까.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도 알아봐서 얼마가 들든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자기랑 안 싸돈 신경 쓰지 말고 그놈 아주 탈탈 털어먹을 준비도 철저하게 하래. 그렇게 조사하고 이혼 준비하는데 한 달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더라. 시아버진 절비에 한 달이란 말미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를 때 증거를 잡고 이혼을 준비해야 저에게 유리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시아버지가 따로 준비할 것도 있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 대신 치밀한 복수를 준비해 주시겠다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빤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사돈이 애들에겐 잘 얘기해 놓을 테니 불편하면 여기서 더 지내다 와도 된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전 그날 절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인 월요일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예약되어 있었는데 남편의 일과는 별개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제가 시어머니를 챙겨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더욱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말론 남편은 주말인데도 접대가 있다며 외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상가녀를 만나러 갔을 거라고 저도 시아버지도 확신을 하고 있었죠. 어머님, 몸은 괜찮으시죠? 아휴, 착한 거. 지금 네 코가 석잔데 누굴 걱정하니? 어떻게 재훈이 그놈 이런 널 두고.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흐느끼셨습니다. 그 뒤 한 달은 정말 엇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가족 모두 남편의 바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냉담한 태도까진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애들이 불안하지 않게 애들 앞에선 태어난 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외의 시간엔 남편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남편이 말만 걸면 단답과 무표정으로 일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진 거의 보름 동안 사람을 붙여 남편의 뒤를 캐고 뒷조사를 하셨다더군요. 바람을 들킨 사실을 몰랐으니 남편은 마음 편하게 계속 상가녀를 만나고 다녔고 그 덕에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했죠. 상가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무려 남편과 15살 차이가 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외모가 예쁜 편이었는데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작정을 하고 접근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또한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어린 나이와 외모만 보고 푹 빠졌던 거죠. 시아버지 덕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전 다음으로 시아버지가 미리 선임해 주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 계획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서 따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까지 마무리되자 정말 거의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날 전 또 술 처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뭐?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당신 1년 넘게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 회사 물려받으면 나랑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다며? 피차 서로 마음이 통했네. 당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난 구린내에 질렸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 사진들이면 더 설명 필요 없지? 내가 당신 어머니 간병할 동안 당신은 재미 제대로 봤었더라? 이 시궁창보다 더 지저분한 자식.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탈락이야. 시부모님은 그런 제 등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전 그런 두 분을 등에 업고 그놈에게 증거 사진을 던져버렸어요. 그놈은 코평수가 확장되며 그 사진들을 휘둥그레 커진 눈으로 바라봤죠. 아니, 어떻게 눈치챘지? 이건 너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저기 여보, 이거 말이지?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어디로 가려고?
나 이미 변호사 통해 상담 다 받았고 이혼 준비도 마쳤어. 아,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위자료도 톡톡히 받을 거야. 당신도 나한테 재산 분할 뿐 아니라 위자료도 줘야 하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지? 거기다 애둘 양육비에 시댁살이 하면서 어머님 지극정서로 모신 것까지 다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거야. 아,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전 말을 하다 말고 가장 처음에 했어야 했던 응징을 떠올렸습니다. 전 그대로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놈 뺨따구로 후려쳐버렸어요. 이건 내가 평생 당신이란 인간에 대한 증오에 안 사로잡혀 살기 위해 해준 응징이야.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마음 같아선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싶지만 이제 당신은 나한테 그런 수고를 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 이거 하나로 끝내는 거야. 당신한테 더는 내 인생, 내 에너지 낭비하기 싫거든. 갑작스런 일에 남편은 술이 다 깬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이번엔 시아버지가 청정병력 같은 통보를 건네셨어요. 너 애미랑 이혼하게 되거들라 이 집에서도 나가야 되겠다. 예? 아니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 네가 양심이 코털 한 가닥만큼이라도 있는 놈이면 그렇게 물을 수 없을 거다. 애미가 이 집으로 시집 오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어? 암 환자 간병을 2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고. 근데 자식이란 놈은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어? 아픈 부모 간병할 생각은 않고. 우린 금수 같은 너보다 지 남편 바람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픈 시애미 걱정부터 해준 애미가 훨씬 중요하고 소중해. 그런 애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배신한 너 같은 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시아버지 통보에 거의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진 시아버지 말에 이젠 거의 까무러칠 듯 했죠. 뭘 그렇게 놀라? 네가 아무리 버러지처럼 굴어도 자식이랍시고 용서해 줄 줄 알았어? 비록 자식은 개망나니로 키웠을지언정 나랑 네 엄마는 우리 자신까지 금수가 되진 않을 거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릇 은혜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 더.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 내 회사도 물려받을 일이 없다. 알았어? 어차피 너 아는 꼬락서니 보고 회사 물려줄 마음 바닥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확실하게 알았어. 너처럼 우리도 개념도 양심도 없는 놈한테 맡겼다간 회사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회사에서도 책상 빼. 시아버진 남편을 회사에서도 내쫓기로 하신 겁니다. 시아버지가 따로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죠.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긴 남편은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당황하며 입을 열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거 너무하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됐던 거 인정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 보셨죠? 저 반성하고 이렇게 사과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회사에서까지 쫓아내세요? 저 없으면 회사 누구한테 맡기시게요? 어디다 처분을 하든 내가 계속 대표를 맡든 전문 경영인을 세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딴 걸 사과라고? 반성? 에이라 이 사과로 콧배를 아작낼 놈아. 아니, 아무리 우리가 부자지간이어도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엄연히 아버지 회사 이사라고요. 이건 부당해고예요. 절 이렇게 막 자르실 수는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요. 남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열을 올리더군요. 하지만 그놈이 모르는 게 있었답니다. 그 한 달간 시아버지가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시아버지 입에서 통쾌한 반전이 나온 순간 남편의 얼굴은 거의 고려청자 빛깔이 되더라고요. 누가 널 그냥 막 자른데? 네가 애밀 두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걸 알게 된 뒤에 난 널 더는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미가 유리하고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직접 너랑 그 어린 기집애 뒤를 캐서 바람진 걸 모으고 애미한테 변호사를 붙여줬어. 또 네가 두말 없이 회사를 나갈 수 있도록 널 해고 조치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증거들을 모아서 정리해뒀다. 아버지가 정말 그것들을 다 하셨다고요?
절 해고할 자를 뭘 모으셨다는 거예요? 알면서 시침대지 마라. 그동안 네가 욕설하고 못사게 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증거들, 네가 구두발로 직원 정강이 걷어찼을 때 고소당한 기록, 심지어 야금야금 회사 돈 횡령한 것까지 내가 다 알아냈어. 네가 횡령까지 했다는 거 몰랐는데 너 아주 가지가지 했더구나. 그 돈으로 그 어린 여자한테 선물 공사나 퍼부었겠지. 그것만으로도 난 너한테 최고 징계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어. 알겠어? 내 아들이란 사실 하나만 믿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에밀 상처 준 대가 어디 너도 한번 톡톡히 돌려받아봐. 제 이혼을 돕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시아버진 조용히 남편을 쫓아낼 물밑 작업을 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들이고 집사람은 남인데 제가 집사람 두고 바람 좀 피웠다고 저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꿈에도 몰랐던 엄청난 진실에 남편은 흐늘거리며 주저앉아 눈물을 떨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이번엔 시아버지 대신 시어머니가 날선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계속 자식 타령하기 전에 네가 우리한테 자식 노릇 제대로 했는지나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부모를 소중히 여겼다면 날 살리겠다고 수없이 극진히 노력한 애미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했다. 네 자식 둘을 낳아주고 16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애미를 소중하게 여겨야 했다고. 근데 지금 네 꼴을 보아하니 넌 부모인 우리도 애미도 우습게 여긴 파렴치 않은 욕심쟁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 대신 우리라도 애미 편에 서줘야 하지 않겠니?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며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게도 더듬더듬 저를 향해 마지막 희망을 내걸었어요. 여보, 나 그 여자랑 바로 헤어질게. 그리고 평생 당신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만 용서해주면 부모님도 한 번은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 당신은 지금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당신은 그냥 아버님 회사에서도 이 집에서도 쫓겨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끝까지 비겁한 인간 같으니라고. 사람은 돈이랑 권력이 생기면 본색이 다 드러난다는데 차라리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서 다행이야. 적어도 앞으로는 당신 같은 인간한테 내 인생 낭비할 일 없을 테니까. 결국 남편은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펑펑 울다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도 알 건 아는 나이니 부모가 왜 이혼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시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남편의 진실을 말해주신 까닭에 아이들 또한 자신들의 아빠를 경멸하듯 비난했죠. 이후 시아버진 바로 남편을 해고 조치했고 남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던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과 위로금까지 건네셨다더군요. 어차피 해고도 됐으니 남편이 횡령한 돈은 다행히 액수가 그리 크진 않아 고소를 하진 않으셨다고 해요. 이제 남편에게 이혼 통보도 했겠다. 전 그 집에 더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해도 그건 모양새가 영 이상했으니까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이사 가기 전날 시누이와 시매부까지 찾아와 가족으로서의 마지막을 아쉬워해 주었습니다. 그날 시누이 내가 돌아간 후 시아버진 절 불러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얼마요? 20억이라고 했다. 어여쁜 널 며느리로 들였으면 평생 잘 책임져 줬어야 했는데 내 못난 자식놈 때문에 상처만 남겨주게 됐잖니. 그거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있고 앞으로 우리 손주도 잘 키워달라는 부탁의 마음도 있다. 그 돈 너희 애들이랑 재훈이 그 녀석한테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던 돈이야. 네 덕에 우리 집사람도 암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나랑 집사람 모두 더없이 행복했단다. 그 돈으로 애들 잘 키우고 부모님도 잘 챙겨드리면서 잘 지내려무나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진 제게 무려 20억 원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니 제게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래서 거듭 거절했건만 시아버진 자신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받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셨죠.
그렇게 전 시댁을 나오며 16년이라는 세월과 20억을 맞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은 남편의 비참한 치유를 인지상정이라며 속 시원해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온 딸을 따스하게 안아주셨죠. 마지막으로 전 상간녀가 일하던 회사에 찾아가 아직 상간녀에게 도착하지 못했던 상간녀 소장을 직접 전해줬어요. 소송을 넣고 나면 소장은 어차피 법원에서 상대에게 송달되잖아요. 그런데 전 그걸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정식 서류는 곧 법원에서 도착하겠지만 제 손으로 직접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걸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장 사본을 출력해 들고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로 직접 찾아갔던 겁니다. 안녕? 네가 박성경 맞지?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상간녀. 그동안 15살이나 많은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면서 돈 많은 남자랑 언젠간 재혼할 생각에 신났었지? 근데 그 남자 원래 내 남편이었으니까 그 대여료 정도 내야 하지 않겠어? 자, 이거 상간녀 소장이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주라는 대로 나한테 위자료 내놓으면 돼. 여, 여기 내 회사예요. 이러는 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요? 돈만 보고 유부남한테 접근한 너한테 뭐 명예라는 게 있긴 하니? 고소해 하고 싶으면 그깟 벌금 내지 뭐. 뭐 정가 남겠지만 그건 내 인생을 흠집낸 널 응징해줬다는 명예는 훈장일 테니까 상관없어. 아, 맞다. 아직 못 들었나? 그 인간 우리 아버님한테 회사에서 쫓겨났어. 아버님이 호적에서도 파버리신다니까 이젠 돈 많은 유부남이 아니라 처량한 이혼남이 될 거야. 그럼 한 쌍의 곱둥이들끼리 앞으로 잘 살길 바래. 전 소리를 지르지도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긋나긋하게 웃어주며 망신을 줬을 뿐이었죠. 그 여자 회사 직원들은 그런 절 보며 경악했고 상간년 제가 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건너 들리기론 상간년 창피를 이기지 못하고 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 받은 돈과 별개로 남편에게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죠. 시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나 실직 상태라는 점을 빌미로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남편 자격도 자식 자격도 없으면서 부모 자격까지도 스스로 버려버린 한심한 인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전 시아버지가 선임해 주신 유능한 변호사 덕에 그런 남편에게 아이들의 양육비 또한 일시불로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전 남편은 가족도 회사도 돈도 모두 잃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이혼한 뒤 시부모님은 전 남편과 정말 딱 2년을 끊으셨습니다. 전 그런 시부모님을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찾아뵈며 살았어요. 두 분께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컸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조금씩이나마 상태가 호전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건만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나셨죠. 시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집에서 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의식소실로 병원에 실려가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일주일 전에도 뵙고 왔건만 제가 다시 마주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영정사진 속 맑게 웃고 계신 사진 한 장뿐이었죠. 시댁살이의 시작이자 절 행복한 며느리로 만들어주셨던 시어머니의 허무한 마지막은 제게도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여보, 잘 지냈어? 안 그래도 당신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아버지께서 전 남편을 부르셨거든요. 전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저와 아이들을 아주 그리운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어떻게 당신 두고 그런 속물적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 그 여자 뻥 차버렸어.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야. 정말 보고 싶었어, 얘들아. 아빠
너희들도 정말 많이 그리웠어. 웃기시네. 당신 기어코 그 여자랑 살림 합치고선 돈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했다며? 그러다 마지막에 서로 고소까지 했었다며? 나 다 알고 있거든? 여자한테 손까지 대서 3달 만에 뻥 차인 주제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오늘은 어머님 가시는 게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서 이 이상은 말 안 할 거니까 더는 나한테 말 걸지 마. 확 울대를 쳐버릴라. 전 가끔 연락하던 신우에게 들어 남편의 근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하도 구직이 어려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다며 징징대던 전 남편은 제 말에 자신의 울대를 흠칫 감싸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을 여전히 경멸하던 아이들의 눈초리를 보더니 짐짓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은 저보다 약간 늦게 도착해 뒤늦게 빈소에 들어오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당황하며 바로 자리를 뜨더라고요. 아마 무서웠던 거겠죠. 그 뒤로 다시 1년이 지났지만 전 남편을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신우에게 듣기로 아직도 취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다는데 한 번씩 시아버지께 찾아갔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양이에요. 한편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요즘엔 건강이 많이 회복되시기도 했고 회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 경영에 큰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보내고 쓸쓸해하실 시아버지가 걱정돼 여전히 한 번씩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있는데요. 조만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든 어떤 식으로든 회사를 정리하고 신우의 집으로 내려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신우이가 하도 같이 살자고 난리여서 말이지. 자기들이 서울로 올 처지 못 된다면서.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많이 걱정됐는데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방으로 가시면 아이들과 찾아뵙기가 조금 더 멀어지긴 하겠지만요. 그런 시아버지와 멀어지길 아쉬워하는 분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그건 아직도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찾아뵙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초대로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도 있습니다. 가끔 아빠, 시아버지 두 분이서 밖에서 만나 술 한잔 하실 때도 많고요. 좋게 끝난 결혼이 아니었으니 제가 이혼한 뒤엔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님 사이가 약간 서먹해지셨지만 시아버지의 거듭된 사과에 아빠도 엄마도 마음을 푸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론 다시 아버지들끼리 잘 지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직장에 다니며 잘 살고 있지만 하나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 가슴에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었죠. 부모를 증오하고 사는 인생만큼 힘든 것도 없다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사랑과 긍정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가슴속 증오를 서서히 내려놓는 일,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최소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게 해주는 일 정도일 것 같네요. 아이들 앞에선 항상 미안한 것만 생각나는 서툰 엄마지만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본 글인데요. 권력과 돈은 인간의 본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악마의 미끼라고 하더군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 그 정도는 평범한 사람도 내심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마의 농간에 놀아나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전 남편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선 항상 권력과 돈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슬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